아니, 할아버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인생 훈계질이에요. 자네가 지금 두고 있는 수들만 봐도 자네 인생이 훤히 보이는구만. 훈계질 그만하시고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바둑 한 판 더 둡시다. 그거 참 반가운 소리로구만. 자네에게 썩은 냄새가 나니까 내일은 꼭 씻고 오게나.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식. 올해로 65살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바둑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바둑판을 사오시던 날, 그때의 설렘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바둑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저에게는 늘 삶의 한 부분이자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였습니다. 살다 보면 복잡한 일도 많고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바둑판 앞에 앉습니다. 흑과 백의 단순한 수싸움 속에서 제 마음은 신기하게도 차분해졌습니다. 이런 바둑이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날 기원에서 만난 정체불명의 한 할아버지. 그의 한 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인해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리며 한때 노숙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웠고 세상과 저를 모두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약속했던 첫사랑과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매몰차게 떠나가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지켜줄 자신이 없었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녀에게 남겨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제 손으로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때의 상처와 후회는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미쳤던 걸까요? 노숙 생활 중 번 돈은 항상 제 손을 떠나 술 한 병을 사거나 바둑을 두기 위해 기원을 드나드는 데 쓰였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지 못하면서도 기원에서 바둑판 앞에 앉아 있을 때만큼은 모든 걱정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둑판 위의 흑백돌은 마치 제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노숙 생활을 이어가던 저는 인생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몸은 이미 다 망가져 있었고 제대로 씻지도 못한 탓에 기원조차 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런 공간에서마저 저를 받아주지 않으려 하니 마음 한구석이 더 무너졌습니다. 기원 직원이 저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이 싫어서 저는 일부러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를 골라 기원을 찾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처음 가보는 낡은 기원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왠지 모를 따스함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 쪽에 한 할아버지가 바둑판 앞에 앉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주무시고 계신 줄 알고 조용히 나가려고 발걸음을 돌리려던 찰나 갑자기 할아버지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리 앉게나. 순간 놀라 멈춰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지만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얼떨결에 그분의 맞은편에 앉게 되었고 그렇게 저와 그 정체불명의 할아버지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둑판 위에 돌을 놓으며 할아버지와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바둑을 웬만한 사람들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두었기에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첫 몇 수를 두며 속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상대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몇 수 지나지 않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수는 단순히 다음 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마치 몇 수 앞까지 내다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격을 시도할 때마다 허점을 찌르듯 반격해왔고 방어를 하려 하면 제 수가 꼬여버렸습니다. 그 수는 마치 제 생각을 읽고 대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수가 있었단 말인가? 돌을 놓을 때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자신만만했던 태도는 점점 초조함으로 바뀌었고 땀이 손바닥에 베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나 수를 놓았다가 다시 손을 멈추기를 반복하며 고민했지만 결국 할아버지의 수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몰입했고 그러면서도 두려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할아버지는 누구시길래 이런 수를 두는 걸까? 라는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면서도 신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많이 꼬였구먼. 그래서 바둑판 위의 수도 꼬이는 거야.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살면 수도 끌려다니고 마음속이 어지러우니 바둑판 위의 돌들도 어지러울 수밖에 없지. 그 순간 저는 그 말이 마치 제 마음속을 그대로 들여다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제 삶의 고통과 혼란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말을 곱씹으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돌을 놓기 전에 마음부터 정리하게. 그래야 수가 보일 게야.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으면서도 속으로는 열등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내 꼴을 보고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게다가 바둑에서도 밀리고 있다는 자각이 들면서 자존심은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를 향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늙은 노인네가 당신이 뭘 안다고 내 인생을 말하십니까?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감정은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바둑에서 진 건 운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당신 말대로 제 인생이 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속도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쏟아낸 말들이 제 마음속 불안을 조금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그 눈빛을 직면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허겁지겁 기원을 빠져나오면서 제 뒤로 그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길거리에서 술을 마실 때마다 그 할아버지의 말들이 떠올라 더 비참해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모두 옳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제 상황과 인생의 어지러움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것을 인정할수록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열등감이 더 커졌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바둑판 위에서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되었습니다. 왜 그 술을 뒀을까? 다른 술을 뒀다면 좀 더 버틸 수 있었을 텐데. 할아버지와의 대국에서 패배했던 순간들이 제 안에 깊은 상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그가 던진 충고를 곱씹으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면 꼭 이겨주겠어. 내가 아무리 대단한 수를 둔다고 해도 내가 이겨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말겠어. 그렇게 다짐을 되뇌던 어느 날 저는 결국 다시 낡은 기원을 찾았습니다. 기원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창가 밑 따스한 햇살이 드리운 자리에서 할아버지는 여전히 혼자 바둑판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는 마치 상대가 있는 것처럼
혼자서 바둑을 두고 있었고 돌을 놓을 때마다 그의 손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소리에 슬쩍 고개를 돌린 할아버지는 저를 힐끗 보더니 다시 바둑판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돌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앉게나. 다시 이기러 온 거겠지? 그런데 아직도 마음이 어지럽구먼. 그렇게는 안 될 게야. 그 말은 제 가슴을 다시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둑에 대해 기억력이 좋았던 저는 이전에 할아버지에게 졌던 날의 수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이번에는 반드시 이길 준비를 하고 왔기에 자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두었던 수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며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시작했죠. 이번에는 묵사발을 만들어주겠어. 바둑이 시작되고 초반 몇 수는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느끼며 이제야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그 익숙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수는 여전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 수를 한참 앞서 내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강하게 공격하려는 순간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예측한 듯 부드럽게 받아치며 제 수를 무력화했습니다. 방어에 돌입하려 하면 그의 돌이 이미 제 약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수를 두면 둘수록 상황은 점점 더 꼬여갔습니다. 머리가 뜨거워지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대체 이 할아버지는 무슨 수를 두는 거야? 제 생각은 복잡해졌고 초반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대응하려 해도 그의 수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예측 불가했습니다. 마치 제 사고의 경계를 시험하는 듯한 그의 수에 저는 점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둑판 위에서의 대국이 계속되던 중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말들은 제 가슴에 다시 비수를 꽂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인생과 바둑이 비슷하다는 걸 못 느끼겠구먼. 자네는 지금 돌 하나를 두기 전에 마음이 어지러워서 이미 졌어. 바둑은 단순히 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야. 인생도 마찬가지고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은 어디서든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또다시 제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졌다는 걸 깨닫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그만하시죠. 아직 안 졌습니다. 바둑이나 두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마음으로 돌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이미 흐트러져 있었고 바둑판 위의 상황은 제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제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한수를 두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패배일세. 인생에서 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네 자신이지. 돌을 내려놓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네. 그 한마디는 결정타였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제 모든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았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돌은 무거워졌고 그 돌을 놓는 순간 제 마음까지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분명히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버티고 있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돌을 쥔 손이 떨렸고 눈앞에 바둑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에 멍하니 있을 때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를 이기고 싶어. 이 기원을 다시 찾을 거라면 깨끗이 씻고 오게. 냄새가 나는구먼. 그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그의 말은 단순한 청결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바둑판에서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 말이 거슬리더라도 새겨들어야 할 거야. 지금 자네가 져야 인생에서 진짜로 이길 수 있는 법을 배울 테니. 그는 그렇게 말한 뒤 바둑판을 정리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저는 조용히 낡은 기원을 나섰습니다. 기원에서 나와 거리를 걷던 저는 우연히 어느 카페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금 울고 나와 시뻘개진 눈, 떡지고 흐트러진 긴 머리카락, 구겨지고 지저분한 옷차림. 유리문에 비친 저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습이 정말 나였던가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에 쥔 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술을 사 먹으려고 했던 돈이라도 아끼자. 그러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술을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할지 떠올리다가 오랜만에 목욕탕에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네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싸자 오랜만에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몸을 씻어내면서 제 몸에 쌓였던 때와 함께 마음의 무거움도 씻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옷차림은 스스로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와 느껴지는 따스한 바람은 오랜만에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울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깨끗해진 모습으로 다시 그 낡은 기원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아버지는 여전히 창가 자리에 앉아 혼자 바둑을 두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리 와서 앉게.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차분한 마음으로 이번에는 무언가 다를 거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박준식, 오랜만에 깔끔하게 씻고 바둑을 두는 기분이 어떠냐? 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놀란 마음에 입을 열지 못하고 할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에게 제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기에 혼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바둑판 위에 돌을 손가락으로 굴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제가 당신에게 제 이름을 말한 적도 없고 우리는 몇 번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도대체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저는 그 침착함이 더 이상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질문을 듣고도 놀라는 기색 없이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는가? 자네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자네와 바둑을 둘 수 있지 않겠나? 그는 말을 멈추고 돌을 천천히 집어들더니 바둑판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내 정체가 뭐든
지금 중요한 건 자네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걸세. 하지만 자네가 궁금하다면 언젠가 그 답을 알게 될 걸세. 저는 그의 말에 더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정체를 알려주실 수 없습니까? 저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을 바로 알 필요는 없네. 중요한 건 자네가 지금 무언가를 바꿀 용기를 가지는 것일 뿐. 그의 말은 마치 수수께끼 같았고 저는 그 대답에 더 이상 물을 수도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아무 말 없이 머뭇거리며 바둑판을 쳐다보는 것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만 볼 거라면 안 된다네. 바둑을 둘 거면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게. 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잡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바둑판 위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바둑판 위에는 흑과 백의 돌이 몇 개 놓여 있었지만 마치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는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뻗어 돌을 짚더니 천천히 바둑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둑판 위에서 흑과 백의 돌들이 얽히고 설키며 치열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돌이 놓이는 소리조차도 어딘가 신비롭게 느껴졌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바둑을 두던 중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 이름을 어떻게 아는 줄 아느냐? 할아버지는 바둑판 위에 흑돌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어렸을 때 진작에 봤었지. 그 말은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불쑥 날아든 화살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얼어붙은 듯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봤다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바둑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네. 너도 언젠가는 그걸 깨닫게 될 게야. 저는 그의 말에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 거죠? 저를 어디서 보셨다는 겁니까? 할아버지는 바둑판 위에 돌을 조용히 내려놓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 난 널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지. 그때는 내가 참 대단한 아이처럼 보였네. 바둑에 대한 이해가 참 빨랐어. 내가 그때도 생각했지. 이 아이는 정말 천재구나. 저는 그의 말에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제가요?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전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어린 시절이란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난 널 기억하고 있네. 내가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며 내 아버지가 생각났어. 참 많이 닮았더군. 아버지를 아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며 더욱 낮아졌습니다. 아버지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이 갑작스럽게 제 안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 아버지는 내 제자였지. 바둑을 배울 때 참 열정적이고 돌을 하나 둘 때마다 그의 고집과 정직함이 보였어. 너도 그 점은 꼭 닮았더군. 그 말에 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동시에 왜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지 의아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더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며 바둑판 위의 돌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단순히 제자가 아니었네. 그는 내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지. 특히 바둑에 대한 이해력은 남다른 경지였네. 어린 나이에도 바둑판 위에서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했고 기억력도 탁월했어. 단 한 번 본 수를 잊지 않고 머릿속에서 재구성할 수 있었지.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며 바둑판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이어 말했다. 그와 함께 각종 대회에 나가 우승을 거듭했네. 전국대회, 국제대회에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지. 우리는 많은 부와 명성을 얻었고 그 모든 것은 그의 재능과 노력 덕분이었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놀라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군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는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네. 아버지는 바둑으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지나친 부담과 스트레스도 함께 짊어졌어.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대회 중에 갑자기 쓰러졌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쓰러지셨다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심각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지. 쓰러진 후로는 손과 머리가 멋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병에 걸렸네. 바둑을 두는 것이 불가능해졌지. 결국 내 아버지는 은퇴를 선언했네. 그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걸세. 바둑이 그의 삶 그 자체였으니 말일세.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 후로 내 아버지는 술에 의지하며 점점 쇠약해졌네. 나도 그를 도우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네. 마지막으로 내게 편지 한 장을 주면서 부탁을 남겼지. 어떤 부탁이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편지엔 내 이름과 내가 어느 보육원에 있는지 적혀 있었네. 내 아버지는 나에게 자네를 부탁하며 자신의 아들을 잘 돌봐달라고 말했지. 그는 자신이 더는 너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세.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그의 선택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그의 고통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난 장례식장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봤네. 내 아버지는 끝내 자신을 구하지 못했지. 자네가 그때 어렸기에 이 모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난 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잊은 적이 없네.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했을까? 내 제자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게 결국 그를 세상에서 잃게 만든 게 아니었을까? 그는 자신을 탓하며 남성을 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할아버지는 마음 한구석에서 짓누르는 죄책감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동안 사람을 시켜 저를 한 번씩 지켜보도록 했다고 했고,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멀리서라도 알고 싶었던 겁니다. 때로는 할아버지가 직접 멀리서 몰래 저를 지켜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저의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는데요. 너의 아들은 잘 지내고 있으니 하늘에서 편히 쉬게나. 그 말이 할아버지 스스로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제 노숙 생활과 술에 취한 모습을 지켜본 할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잘 지내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은 없을까? 라는 고민 끝에 할아버지는 제가 자주 다니던 동네에 작은 기원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올 때까지 오래 기다렸지. 언젠가는 너도 내가 만든 이 기원을 찾을 거라고 믿고 있었네. 그래서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낡고 조용한 이 기원이 왜 처음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는지, 왜 할아버지가 그렇게 신비로운 존재로 보였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너를 여기로 이끈 건 우연이 아닐 걸세.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을 기회를 스스로 찾아낸 거라고 믿고 싶네. 할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꾸나. 내가 잃어버린 것도 놓쳐버린 것도 하나씩 되찾아야 할 때가 왔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일세. 돌을 하나 놓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어보게. 저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할아버지와의 바둑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수를 둘 때마다 그 수의 의미와 철학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수를 곱씹으며 배우고 또 기억했습니다. 바둑판 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은 마치 인생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돌 하나를 놓을 때도 신중하고 때로는 과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준씨가 바둑판 위의 수는 단순히 돌을 두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싸움이야. 상대방의 생각을 읽고 내가 가진 길을 만들어 가야 해. 그의 가르침 속에서 저는 점점 바둑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이기기 위해 돌을 두었다면 이제는 수를 통해 삶의 길을 찾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수를 흡수하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할아버지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실력을 세상에서 시험해 볼 때가 왔네. 전국대회에 나가보게. 저는 그의 권유에 따라 작은 대회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도 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대회가 거듭될수록 할아버지에게 배운 수와 경험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둘씩 상을 타기 시작했고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회 상금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재정적인 기반이 되었고 동시에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회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대회에서 우승할 때마다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돌이 제자리를 찾았구먼. 하지만 잊지 말게. 바둑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거란 걸.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대회를 통해 얻는 성공과 상금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한 바둑의 시간은 제게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인생의 철학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둑으로 전국을 누비며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거듭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바닥까지 떨어졌던 제 삶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성공을 거머쥘수록 자신감이 붙었고 예전의 저를 떠올릴 때마다 새로운 각오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첫사랑을 다시 찾고 싶어졌습니다. 제게 있어 가장 아프고도 미안했던 사람, 그녀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렵게 수소문 끝에 그녀를 찾아냈지만 그녀는 이미 결혼을 해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마주한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첫사랑과는 다시 이어질 수 없었지만 제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대회에서 만난 한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며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조금씩 더 가까워졌고 결국 그녀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녀와 함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사랑과의 재회는 아쉬움으로 끝났지만 그것은 제게 또 다른 시작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위해 돌을 하나씩 두듯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큰 대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동네에서 소소하게 기원을 운영하며 바둑을 두며 지내고 있습니다. 바둑은 여전히 제 삶의 중심이자 저를 안정시켜주는 존재입니다. 매일 동네 사람들과 바둑을 두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며 지내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하지만 제 스승, 할아버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결혼했을 때 직접 주례를 봐주셨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식아, 너의 삶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어 정말 다행이구나.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다. 앞으로는 너의 가정을 바둑처럼 신중히 다루며 살아가길 바라네. 그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제 마음속 한 부분이 사라져버린 듯한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제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인생의 큰 스승으로 남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저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바둑과 삶의 철학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제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제 스승의 가르침대로 저는 오늘도 작은 기원을 운영하며 바둑을 통해 인생의 길을 잃은 또 다른 이들이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제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주셨던 지혜와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는 길이라고 믿으며 저는 매일 바둑판 앞에 앉습니다. 씁니다.